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되지 않으셨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약 마이너스 2.3%나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2% 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인 증시였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쳐주면서 그나마 버티던 코스피까지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빠졌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 악재들이 지속 요인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을 차익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시세 조정을 위해서 누르고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는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악재일까 싶긴 한데 판매부진 테슬라 전세계 인력 10% 이상 감축, 뭔가 생산성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판매 영업망도 수요에 의해서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신호일 텐데 비용을 줄이겠다 테슬라에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축소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대장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아니면 뭐 아우디도 하고 있고요. BMW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포드, GM, 다수의 전기차 모델들이 24년도에 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만 독식하던 테슬라가 기준이 되던 전기차 시장이었을까? 신형으로 교체를 준비하는 테슬라가 이런 침체 기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수요를 모두 빨아먹었으면은 지금부터 경쟁입니다. 다양한 브랜드들 간의 경쟁,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인력 감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테슬라가 주가가 내려가고 테슬라가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 업종 자체의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조정이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침투율, 성장률 이런 걸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요 요인으로 인해서 2차전지 업종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제일 많이 쉬었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아침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치고 갔습니다. 특히나 HPSP가 매각설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대주주거든요.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매각을 하겠다 말겠다 막 이런 썰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해 보이다가 그런 일 없다. 부인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고 그거와 별개로 반도체 낸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감산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가 올라오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 그런데 이거를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지만 중국도 미국산 칩에 대한 퇴출,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제재하는 거랑은 의미가 달라요. 미국이 제재를 할 때는 중국이 그래도 저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칩, 그리고 서버용 반도체 칩이나 AI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들여오면서 나름대로 확장세와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가져다 줬거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은 빼고 저사양으로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공급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거 자체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무슨 사례를 볼 수 있냐면 애플 사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의 공기업들이 이제 명령 내는 게 뭐냐면은 너네 아이폰 쓰지 마. 그러면서 자국 우선주의, 샤오미, 화웨이 중국 폰 써. 라고 공기업,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결과를 봤더니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1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아니라 아마 글로벌일 거예요. 글로벌 아이폰 판매량이 10% 줄어들면 애플의 매출엔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판매량이 30% 증가했다고 해요. 이 샤오미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폰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중국에서 어쨌든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하지만 뭐 스마트폰처럼 선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국에서 강력하게 미국에 맞불 제재를 놓는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업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AMD도 지금 보면 중국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인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를 쪼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너희가 자꾸 우리 이렇게 때리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너네 때릴 거야. 적당히 해. 라고. 너네 중간 선거도 있잖아.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가 너네 더 제재해버리면 너네 아마 증시도 무너지고 좋지 않을걸? 라는 신호를 지금 중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막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동 전쟁도 지금 금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자극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러우 전쟁이 인플레 자극을 한번 해줬잖아요. 이거를 겪음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으로 다시 한번 원자재와 유가에 부담을 준다면 이게 다시 인플레 지표를 튀어오르게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아세우는 그런 퍼센티지로 올릴 수가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중복돼 있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와 미국의 반도체 제재, 또 역으로 중국의 미국 반도체 제재,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까보면은 엄청나게 증시를 이 정도까지 눌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금리 기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은 언제 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다. 9월론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야 이거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뭐 6회라고 얘기했다가 4회라고 얘기했다 이제 3회에다가 이제는 이제 2회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을 해버리면은 증시는 다시 갈 길 갑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제가 2월 달에 얘기 드린 게 있는데 5월에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한번 주춤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메이저 세력들은 알고서 AI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2분기의 흐름이 살짝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물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난 23년 하반기와 또 24년 초반에 AI와 관련된 수요, 주문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번 24년 2분기에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흐름을 지금 차익 실현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년 4분기를 코스피의 실적 저점으로 해서 24년 1분기에 터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년 2분기부터는 실적의 회복세가 확실해지고 24년 3분기에는 성장으로 다시 궤도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로 도약하기 전에 찍어 누르기가 언제 나오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결국에는 주식 그리고 증시라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 실적, 성장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수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딱히 막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그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면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전에 환율이 1,400원까지 찍었다가 마감에는 1,394원으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환율 급등에 당국 구두개, 외화 수급의 각별한 경계심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한번 너무 뜨거운 불길을 한번 잠재워 준 것이고 뭐 사실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없습니다. 뭐 미국과 환율 스와핑 정도 이런 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온다고 해도 이런 것보다 원초적으로 너무 달러 강세예요. 엔화 가치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나름의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원화의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자체의 강세가 지금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복현 금감원장은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돼야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투세 반영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 의견 좀 반영해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 세워놓고서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 의견 듣는다고 하는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애초에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 반영하자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는 7월까지도 동결 우세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12월 달에 두 번째 전망이 있는데 동결 확률도 매우 높은 정도이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장에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금리 인하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6회가 전망이 될 때는 여러분 이거요. 제 생각엔 3회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이 하면 4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3회 정도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인플레 지표가 매우 자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인데 인플레 지표가 수그러들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갑자기 쿡 하고 눌린다. 그러면 연준은 영웅처럼 나타나서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내가 증시를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급할 때는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망이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상황에 따라 매우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패드워치에 대한 걸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의견을 드려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하락 이유가 분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크로 부담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하고 환율도 비싸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매우 높은 정도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재보복 예고, 중동 리스크죠. 이런 걸로 인플레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인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도 당연히 자기들이 격추는 했지만은 야 이란 니네 조심해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란도 야, 이스라엘 니네 때려봐. 우리도 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우리도 보복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란도 결국에는 계속 우리 확전 안 하려고 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다 이스라엘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낸 거고요. 이스라엘도 정치적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요소 때문에 뭐 진짜 중동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 우리 코스닥의 경우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글로벌 증시는 약 5% 정도 빠지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닥은 오늘까지 해서 거의 10% 이상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7에서 9% 정도 빠졌을 때는 개인들이 좀 짜증나는데 그리고 또 손을 써볼 생각합니다. 이거 팔아 저거 사볼까? 그런데 여기서 손 쓴 사람들이 10%에서 13% 요사이까지 빠지면 또 물려가지고 이제 패닉이 됩니다. 멘탈이 나가요. 지금 딱 여러분이 멘탈이 나가면서 슬슬 공포감을 느낄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져서 13%에서 15%. 요 정도 빠지면 이제부터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반대 매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빠졌으니까 내일과 모레 이번 주 내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체가 신용 잔고의 버블 이런 거 우려할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용 잔고는 외국인이 개인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떨굴라고 해서 반대 매매를 유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눌림 또 수급 요인으로 많은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찍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한 이런 포지션 구축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1월 달에 약 보름간 기관이 미친 듯이 매도를 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생긴 주식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시장을 2달 반 동안 땡기더라. 그리고 3월 말이 되니까 차익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매도세가 가파라졌고 4월 달이 되니까 다시 한번 기관이 매도를 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종합지수도 내려오니까 이제 뭐가 생기죠? 바로 저가 메리트가 생길 것입니다. 저가 메리트가 생기면서 외국인이 한번 툭 쳐주면서 시장 땡기기 시작하면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2분기도 실적 찍으러 올라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요인이고 뭐 어디까지 빠지냐 이런 것들은 잠시 뒤에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 낙폭도 종합지수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강세에 보이다 보니까 종합지수의 체감은 한 3, 4%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거의 한 10%씩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왜곡시키고 야 종합지수는 버티는데 나는 왜 계좌가 망가지냐 막 이런 심리를 한번 건드는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HBM도 명확하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다이싱이라든가 증착이라든가 이런 본딩 이런 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전력 공급 그리고 뭐 액침 냉각 그러면서 뭐 중간에 PIEM, CXL 이런 것까지 올라가다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장비 소재 부품 뭐 장비조 증착 식각 세정 노광 뭐 이런 건데 노광 우리나라 안 하니까 이런 순서가 있듯이 항상 기판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했던 거 뭐였죠? 글라스 기판. 글라스 기판이 강세 보였는데 이거 나오면서 여러분 반도체가 파이널 시세를 찍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바퀴 시세 도는 것 같아요. HBM 관련해서 이제 유리 기판이 부각이 되는 거 보니까 돌만큼 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 같이 빠지는 시장이 나왔거든요. HBM에서요. 그럼 반도체도 순환매가 한 번은 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업사이드가 많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반도체는 상당히 지금부터는 좀 지루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가긴 갈 겁니다, 반도체는. 근데 지루한 구간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바이오나 이천지 여전히 보자. 시세가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얘는 맨날 반도체 죽는다 그러고 2차전지 바이오만 얘기하는데 2차전지 바이오 그러고 나서 뭐 계속 빠진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건 그만큼 업사이드가 많이 열린 걸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내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2차전지가 지금 4월에 하루 이틀 정도 반등 시도하고 거의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심을 꺾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개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들 섹터 제가 라이브에서 명확하게 일요일 라이브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딱 그 종목들만 지금 바닥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에 2차전지 키워드보다 충전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충전과 관련한 종목들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뭐가 좋냐면 전구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살짝 힘을 쓰려는 모습인데 저는 전구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양극재가 좀 더 돌아서줘야 되거든요. 그럼 양극재가 돌아서기 전에는 결국엔 리튬 가격의 반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24년은 사실은 2차전지 업종에는 장비주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2차전지가 원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장비주에 대한 인프라, 즉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확장세로 나서면서 장비 구축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장비주도 시세 안 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장비주도 올해 안에는 한번 강한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섹터다. 그리고 제일 MNS가 미신 장비를 하는데 이게 전극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2차전지 장비 흐름에서 전극 공정이 제일 먼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뭐 윤성 FNC라든가 최근에 PNT도 이쪽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뭐 윤성 FNC, 제일 MNS, 그리고 PNT 이런 친구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다른 종목들로 파생이 될 거예요. 어쨌든 전극 공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열처리나 뭐 그다음에 후공정, 검사 장비 막 이런 거 순서대로 장비주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처럼. 이런 순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2월의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CPI가 어쩌고 금리 인하가 어쩌고 그때도 CPI는 상당히 우려감 있었습니다. 제가 1월에 CPI를 나온 게 2월인데 2월달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1월에 나온 CPI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3월에도 얘기 드렸어요. 이거 CPI 조금 불안한데요. 근데 진짜 실제로 우려감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뭐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상하원에 출석해서 연내 금리 인하 시세하면서 그냥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해석해버렸다. 제가 보기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요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4월이잖아요. 3월 CPI 매우 우려감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발표할 4월의 CPI는 매우 괜찮을 것입니다. 부담 없을 거예요. 전쟁이니 뭐니 해서 일시적으로 우려감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유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동향을 봤더니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 데이터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증시는 그래도 지금 4월에 미리 한번 흔들려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6월달은 아직 모르겠지만 6월달에는 일단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4월의 하락폭에 대비해서 만약에 4월에 여기서 추가 하락 나가지고 시장 계속 빠진다. 그러면 6월달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등을 해버리면은 5월달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달에는 정말 무서운 하락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 더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차트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은 갈 때는 모른 척하고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모른 척하고 더 빠지거든요. 그다지 지금 막 엄청 시장 눌릴 차례 아닌데 과도하게 여러분한테 공포감 심어주려고 또 비관적인 시장 대응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뭐 포기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결론은 여러분이 너무 시장이 오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숨 안 쉬고 오르고 버티고 이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짜증과 답답함으로 이런 것들이 지배하다가 공포로 변할 때쯤 혹은 공포에 휩싸일 때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나 모르겠다. 포기할 때쯤 그때 시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듯이 방향을 돌려서 급등으로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이란 거죠. 어제는 나름대로 기관의 매도폭 둔화가 보였는데 오늘 다시 또 기관이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현물도 매도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관의 매도폭이 둔화가 되는 게 좀 미비하다. 결국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엔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좀 침착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기관의 움직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 이해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마 반등도 뭐 당장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죽더라도 반등했다 죽고 아니면 터닝이 나올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반등은 한번 나올 구간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터닝 포인트 충분히 기대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남겨볼게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 구간에서 죽더라도 반등했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한 11시 10분쯤에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남겨드렸는데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시장을 땡겨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종가상 2618포인트 요 이상으로 마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2609포인트 빠져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더슈팅으로 보시면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 언더슈팅이란 게 뭐죠? 적당히 빠질 구간인데 이거 이하로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반등 시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지금 돈의 힘으로 시장을 밀고 있다. 사실 돈의 힘으로 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기관이 현물 시장을 떠난다. 이런 흐름까지도 아니거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 코스닥에서는 노란 시그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배파락으로 누른 다음에 땡겨주던 갭상승으로 도망치던 강한 시세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엉거주춤하게 오늘 종가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이래버림보다 반등하더라도 다시 빠진다 다음 주에. 내일은 요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종가 부근 언저리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이면 안 돼요. 대파락 확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확 땡겨주던지 아니면은 갭 상승 후 탁 뜬 다음에 도망가 버리던지 어설프게 끝나면 목요일 금요일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또 죽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반도체가 아마 오늘 아침에 오를 종목까지 오르면서 마지막 파이널로 한번 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뭐 죽는다 뭐 한다기보단 쉬는 흐름 보이면서 한 달 동안 쉬었던 2차 전지나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이걸 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괜찮았고 오늘도 나름 종합지수 대비 나름 버티는 모습 보였거든요. 어제는 좀 나름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어제 오히려 버텼고 오늘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보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해지를 해줬어요.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 슬슬 공포감에 휩싸일 구간이다. 아직은 이제 막 냉정과 열정하죠. 아, 난 괜찮아. 난 잘하는 투자자야.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닫아듬지만 막상 쳐다보고 있으면은 와, 진짜 어떡하지? 살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괜찮습니다, 시장. 제가 이거 인플레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그린마켓 위클리 지표입니다. 주간마다 나오는데 여기서 7월, 9월, 11월이에요. 7, 9, 11. 제가 8, 9, 10월 달 표시했는데 뭐냐면 8월, 9월, 10월입니다. 이때 요 인플레 지표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때는 금리 인상 대체 언제 끝나? 야 금리 인상 안 끝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를 때릴 건데 또 때릴 수 있어. 언제 때릴지 몰라. 이런 위협감을 주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인플레 지표가 11월에 뭐가 나오죠? 10월 달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둔화가 되면서 11월 달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시는 11월부터 12월 초 강세를 보이죠. 이제 단순하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 2, 3월 달엔 또 어떻게 되죠? 인플레 지표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증시는 1월 달에 잠시 눌리고 2, 3월 달에 초강세를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 드렸어요. 2월에 발표할 1월의 CPI 지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3월에 발표할 2월의 CPI 좀 부담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툭 하고 치고 올린 거 이거 뭐죠? 이번 달에 발표한 CPI 지표입니다. 이거 CPI 지표 상당히 불안한데 금리 기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장의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금리 기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밀고 있다 이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발이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만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고 글로벌에서는 금리 기조발로 이렇게 엄청나게 악재를 느끼고 있진 않아요. 다만 뭐 공포감은 이렇게 느끼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죠? 이제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5월에 발표할 4월의 CPI를 한번 쳐다봅시다. 이게 4월이거든요. 어때요? 급격하게 잡힙니다. 그러면은 5월달에 발표할 CPI 지표가 뭐 유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튀었다. 중동 정쟁으로. 그러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미 유가는요. 3월달, 2월달에 더 80불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5월 달에 4월에 CPI를 발표할 텐데 4월 달에 CPI는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진 않다. 5월 달에 오히려 CPI가 잘 잡히고 컨센 자체가 좀 하향세를 보인다고 한다. 라고 하면 증시는 또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FOMC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CPI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럴 텐데 결국엔 4월에 이 데이터를 저만 볼까요? 연준 위원들도 다 감독을 하고 있고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연내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 증시는 방향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서 CPI에서 4월 거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랠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시장에서 그냥 눌리고 싶으니까 코에 걸고 싶어서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싶어서 귀에 거는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막 엄청 시장 폭락하고 금융시스템 붕괴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그냥 겪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공포지수가 이 정도로 41포인트. 이번에는 사실 뭐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진 않거든요. 바늘이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뭐 한 7, 8월까지도 랠리를 기대해 보고 싶다. 일단 2분기에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분기마다 하나 나오는 정도의 조정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의 하락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좀 편하겠죠? 작년에는 3분기에 이렇게 찍어 누르기 나왔는데 지금 2분기에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한 1394원에서 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9,400만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선호 지표라고 했는데 아직도 뭐 한 5% 정도,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5% 정도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한 5% 빠졌네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안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유가도 86불, 뭐 이스라엘 이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막 엄청난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미국에서 텍사스유를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건 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막 130불 가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4.6%.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무 우려감 가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나 주식들 리비안 이런 애들이 조금 빠진 정도이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좀 강하게 못해주고 있는 건 맞죠. 또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친구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던 게 상승 종목이 360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2100개. 여러분 심리가 좋을 리가 없겠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슨 뭐 초전도체, 인플레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몇몇 이것도 강세에 보인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도 빼면 오늘 진짜 재미없는 장이었고 개인도 이게 매수를 잡아준 게 아니라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너무 치니까 지금 하락폭을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관망, 외국인이 살짝 매도로 시장을 흔들게 한 정도.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2.3%, 하이닉스가 곧 종합지수 대비 2배 빠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종합지수보다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코스피 종목들은 그래도 우량주들이 오늘은 좀 해치를 해줬겠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들 보면 엄청난 하락을 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 HLB가 버텼는데 오늘은 HLB가 빠지면서 제약업종에 하방 압력을 넣어줬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미친 듯이 팔았어요. 제가 아까 11시 반쯤에 1.2조 정도까지 판 걸 봤는데 여기서 한 4천억, 5천억을 더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압박했는데 11시 이후에는 선물 매도가 지속이 돼도 시장 지수는 눌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반발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다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콜 포지션을 해제하고 풋 포지션을 상당히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거. 풋 포지션 강하면서 선물 매도까지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눌렀다가 한 번은 찍어 누르고 튕길 수 있는 흐름 아니면 개파락이 나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강하게 땡길 수 있는 이런 청산 포지션에 대한 우리나라의 흔들기 흐름이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흔들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현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이거 억지라고 했잖아요.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던져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는 정도라서 너무 의식하지 맙시다. 시장이 결국 올라갈 때는 개인은 털리게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거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내내 단 하루를 안 사줬어요. 그리고 4월 1일날 잠깐 조금 진짜 개미콧구녕만큼 사줬는데 연말부터는 이거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자꾸 쇼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상당히 좀 거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태까지 현물 매수한 양을 보면은 뭐 이틀 정도 요거 판다고 해서 크게 이상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재한다고 하니까 요 정도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수급적으로 우려감 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죠. 다만 선물 가지고 미친 찍어 누릅니다. 특히나 총선이 끝난 만기일에는 이 만기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그다지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만기일이 끝나고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금요일부터 냅다 선물 포지션을 엄청나게 매도 쳐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조 가까이를 3일 만에 쳐냈거든요. 정말 많은 양의 선물 매도로 시장의 하방을 압력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거죠. 선물로 하방 압력을 넣는다. 그러면 기관은 선물 매도를 합니다. 선물을 매도해서 이 자금으로 선물을 사줘요.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이 현물을 던진다고 하면 누가 받죠? 그거를 개인과 외국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싸게 기관의 물량을 뺏어내는 겁니다. 선물 가지고 기관에 현물 매도를 유도한다. 그로 인한 매물을 외국인이 현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그래도 2618포인트 요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62선 뭐 개파락으로 맞아가지고 어제는 62선 한번 걸려줬잖아요. 그리고 또 빠진 마당이고 이제 점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선 이렇게 있죠. 내일 하루 더 빠지면 노란 시그널에다가 201선에다가 점선까지 만날 것 같은 3중 지지 구간을 한번 내일 만날 수 있을 그런 구간까지 다 달았거든요. 내일 뭐 한 2560까지 그냥 아예 빠져버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래도 맞을 만큼 빠진 거 아닐까요? 또 지금 한 6.4%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개인들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고통스러운 구간에 다다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냥 하루 더 빼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차라리 그냥 랠리를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퀀트적으로 분석을 하나 해보면 제가 지금 해석했던 건 요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요 폭락이 한번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들어 올리죠. 빠졌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죠. 횡보하고 여기서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갭이 뜨거든요. 여기서도 갭이 떠요. 근데 이 누르기가 이 랠리 누르기가 요렇게 응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딱 당겼을 때 당겨지고 그리고 기어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여기 이 하단 지지 구간을 깼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잡아보면 거의 요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지면 이제 여기 구간, 즉 여기 정도 2550, 2540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 정도 포인트까지 흔들기가 나올 수 있겠다. 열어는 둬야 된다는 거죠. 열어는 두되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뭐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런 식으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뭐 요거랑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코스피에서도 눌릴 만큼 눌렸다. 그리고 내일은 반등을 한번 시도하고 싶은 구간이다. 그러나 반등했다가 이내 다시 한번 눌리면서 200이선까지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 내일 아침에 튄다고 해서 섣불리 뭐 어떠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망의 장세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오히려 제가 계산해봤더니 요 구간이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872포인트. 여기 구간부터는 제하급종 지수는 횡보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졌잖아요. 먼저 강하게 빠져줬고 이 빠진 동안 반도체가 순환매로 먼저 올라줬습니다. 그럼 지금 지지를 받는 와중에 반도체도 나름 버티고는 있으나 지금 추세적으로 여기 구간, 이 하단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질 룸이 있다. 그럼 반도체가 이렇게 쉬어주면서 바이오가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2천지도 나쁘지 않은 시세를 보였어요.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약 10% 정도 빠지면서 여러분의 심리를 매우 자극하고 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일단 노란 시그널 나와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 지지 구간까지도 도달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내일 혹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빼버리자. 아예 그냥 코로나 유동성 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수렴을 그냥 오늘 하락한 김에 여기까지 그냥 반등하지도 말고 그냥 빼버려라.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700, 한 78포인트. 여기까지 빼버리면 곡소리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곡소리 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거 그냥 어설프게 들어 올리면은 또 빠져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또 밀면 여기 회복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 빠지면 진짜 더 아프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여기까지 빼버리면은 여기 지지 구간, 장기 지지 구간이죠. 요런 거 수렴하고 미친 상승 한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그냥 바람은 있는데 일단 당장에는 뭐 빠지고 싶다고 해도 빠지기 힘든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 동안 10%가 빨리 동안 순단식으로 밀렸기 때문에 한 번은 죽더라도 반등했다가 눌릴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빠지면은 5월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반등을 하면은 어설프게 반등했다가 6월 달에 오히려 고생을 좀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반등했다.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좀 대응을 하고 한다. 사실 근데 이거 빠진다고 해도 결국엔 뭐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냥 박스권입니다. 이런 박스권. 이거 나오면 뭐죠? 우리 생각나는 구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2020년.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이잖아요. 빠졌다가 반등하고 다시 빼버려. 이게 아픈 거거든요. 요거는 버틸만 해. 이때도 근데 11%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한 10% 빠졌어요. 지금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12% 다시 빼. 그래 놓고 어떻게 되죠? 쭉 땡겨버립니다. 폭 하고 땡겨버려요. 근데 이거 상승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30% 오르거든요. 숨도 안 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올라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계좌 확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장 고통스럽고 여기서는 당장 고통스럽지만 막상 여기 위에서 요거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빠지고 있는 거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보는 건 여기 같아요. 지금 요런 거 2020년도 비교했을 때 요거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눌리는 요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노란 시그널 떠가지고 뭐 그냥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땡길까라는 데는 살짝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쯤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고점 대비 10% 빠졌으면 아까 전에 이렇게 11% 빠진 구간이랑 비슷하잖아요. 또 앞에도 빠졌고 그럼 반등했다가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10%에서 한 12%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죽겠지. 그리고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이것도 죽는 거예요. 왜냐면 다 털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아까 전에 잡아드린 요런 구간처럼 한 방, 두 방, 세 방. 이 기간이 벌써 세 달입니다. 세 달. 하나, 둘, 세 달. 요렇게. 지금도 보면은 좀 길어지고 있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네 달인데 올라왔다 다섯 달, 여섯 달. 그러면 상승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겠죠. 이게 조정을 크게 받는 만큼 상승도 커질 테니까요. 이런 희망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쉬는 장이었습니다. 뭐 칭찬할 놈 하나 없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래도 박스권. 미국 시장은 별로 빠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이죠. 언제든지 지지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장만 조금 약한 정도이고 미국 올리원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반도체가 그래도 강한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윗꼬리까지 단 모습까지도 포착이 꽤나 많이 되고 하락폭이 가장 강했구나라고 추정이 되고 2차 전지도 빠지기는 했지만 일부 종목들 상승하기도 했고 또 하락폭이 뭐 반도체에 비해서 엄청 크진 않거든요.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빠졌습니다. 무난하게. 종합지수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3.7%나 많이 빠졌고 HAB도 나름의 반등 시도했는데 밀렸고 알테오젠도 장중에 열심히 반등 시도하면서 바이오 업종을 좀 부추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무래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밀린 거고 게임주 정도만 그냥 뭐 강보합 정도 재미없었고요. 로봇이나 챗 GPT, 메타버스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돈 안 들어가요. 답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오늘은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아예 힘 다 못 썼거든요. 그나마 중동발 역할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빅텍, 스페코 이런 방산 테마주적으로 그냥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것도 그냥 별거 없으니까 눌려버리잖아요. 오늘은 꼬시기 정도는 나왔는데 결국엔 재미없다는 거. 그리고 중동 리스크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자.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지금 보면 일요일 라이브 때 살짝 설명드렸는데 여기를 봉쇄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이거 거의 다 요격할 수 있게끔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꾸 정치적 요소로 이란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돼요. 오히려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확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자꾸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연대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니네 반격하는 거 안 도와준다. 앞으로 안 도와줄 거라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미쳤다고 이란을 막 공격한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도 열받으면 여기 그냥 막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비관론이 나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에 대해서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원유 생산 1위입니다. 1위. 재고도 많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가지고 리스크 나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되게 예전 코로나 때처럼 막 원유 ETF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원유는 워런 버핏도 실패한 투자 자산입니다. 원자재를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업종에 어떤 힌트를 얻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자. 어느 업종으로 지금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2차 전지나 바이오로 돈이 들어왔지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1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 들었냐면은 여러분 2차 전지가 4월 달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한 달 정도 받다가 7월 26일까지 5월부터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거든요. 2차 전지가. 근데 잘하면 반도체도 이럴 수가 있어요. IT가 지금은 미친 듯이 어쨌든 올해 주인공입니다. 그래놓고 조정을 지금 잠깐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7월 26일까지 피날레 상승 이런 거 작년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야기 드렸던 거죠. 저는 2차 전지 안 합니다. 비싸요. 그러면서 얘기 들었던 게 차라리 IT 아니면은 바이오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 맥락이랑 똑같은 위치가 지금입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HAB나 알테오젠 같이 대장 종목들이 나와서 바이오도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고 또 금리 인상도 끝나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입장에선 바이오도 매우 좋거든요. 또 IT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간다고 하기에는 한미 반도체나 이런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때 에코프로가 거의 한 뭐 10배,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한미 반도체 다 뽑아 먹었거든요. 새로운 대장이 나온다고 해도 작년에 2차 전지보다는 1차 시세, 2차 시세, 2차 전지가 다 뽑아먹은 것 같이 두 번 다 23년 같이 주도 업종이 뽑아먹기보다는 지금은 반도체가 뽑아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2차 전지나 다시 힘을 쓰거나 아니면 바이오가 힘을 쓰거나 아니면 진짜 IT까지 순환 매장이 나오거나 이런 두 번째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좌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마지막으로 잡아드리고 끝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지난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없었으면 재미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도 시세가 빠졌기 때문에 뒤늦게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매우 치료할 겁니다. 올해는요. HAB나 알테오젠 없었으면 다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하다못해 엔캠이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 세 개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HAB를 반 정도 했죠. 7만원까지. 그래서 1월달에 하락장 못 느끼고 우리 베타제분들 엄청나게 신났었고 엔캠을 400% 땡기면서 완벽하게 해먹으니까 그래도 1월달에 하락장은 그냥 뭐 하락장이 있었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재밌었죠. 엔캠이랑 HAB가 다 해치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이 알테오젠까지 포함해서 뭐 HP, SP, 이오테크닉스,
공진 세미캠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HPSP, 이오테크니스. 요런 종목들조차도 안 해봤다, 매매를. 그러면 여러분 계좌 재미없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니스, HPSP, 아니면 뭐 심지어 저 PBR 주라도 했던지, 아니면 엔캠, 알테오지, ATLB. 올해는 요 종목들 중에 건드려지 않았다. 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는 당장 종합지수는 좀 올랐을지언정 지금 하락은 고스란히 맞으면서 상당히 재미없을 것이다. 지난해 에코프로의 수급을 HAB, 알테오지, 엔캠, 리노공 이런 친구들이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반도체가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이런 이체전지나 바이오처럼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 해도 올랐다가 시세 다 반납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재미없겠죠, 지금은. 24년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의 주식시장의 가치인 실적이 받쳐줌으로써 우리나라 코스피의 증시가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 기조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증시가 밀리고 어떤 악재가 나오면 금리 인하 횟수는 다시 늘어날 거예요. 6회에서 1회가 됐던 것처럼 1회에서 다시 3회, 4회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금리 기조 지금 당장 기준으로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금리 인하 전까지는 여전히 바이오에 힘을 주다가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2차전지로 다시 한번 순환매 장에 대한 시대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 시대는 의심이 없다. 그래서 시장도 하방으로 눌리는 대로 좀 당장은 아프겠지만 올해 가장 큰 하락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좀 편할 것이고 어설프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 재차 하락에 대한 리스크 1, 2, 3 하락 이런 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내일 어디 반등 한번 나오는지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히려 지금은 세력 입장에서 찍어 누르는 것 자체도 더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리면서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